협동조합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조합 활동을 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용이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 반복된다든지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아실 텐데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두 명의 죄수한테 각각 질문을 경찰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상대방 너가 불면은 너가 너의 공범 관계라고 치면 너의 죄를 불면 너한테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거기서 부인을 하면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죄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 받는다고 치고 둘 다. 근데 상대방은 부인을 하고 나는 시인을 하면 나는 무죄가 돼요. 풀어주는 거지. 무죄라기보다는 그냥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근데 둘 다 시인을 하면 둘이 공범이 돼서 죄가 커져요. 한 예를 들어서 10년 받는다고 치는 거예요. 둘 다 부인을 하면 무죄로 나갈 수 있어요. 무죄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받는다고 치고. 그러니까 결론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둘이 부인을 하기로 했는데 부인을 같이 부인을 하면 한 5년 정도씩 징역을 받을 수 있고 한 1년 정도씩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불면 저 사람은 안 불고 나만 불면 내가 혼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서로 같이 부인을 하면 죄를 가장 약하게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죠. 나는 부인을 했는데 저 사람은 시인을 해버려. 그럼 저 사람은 나가고 나만 한 10년씩 징역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딜레마를 하는 거.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부인을 할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부인을 하더라도 나는 시인을 해서 내 혼자 조금 받고 나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부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약하게 처벌을 받아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협동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이제 죄수의 딜레마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버릴 것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믿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공동의 약속을 지킬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협동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거는 너무 좀 장황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이고 공동체 시족 민족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두레나 품앗이나 이런 것들로 농촌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쭉 살았고, 그래서 모내기를 하거나 할 때는 온 마을이 다 같이 논을 돌아가면서 다 모내기를 해줬고, 이러저러하게 하여튼 품앗이나 두레나 이런 것들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아직도 개 모임 같은 걸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개돈도 여전히 붙고, 이런 개 또한 어떤 협동 문화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이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면 대단히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 되게 쉬운 뭐 말 같지만 또 어려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도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10여 년, 12, 1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부터 있었던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어떤 정의를 이렇게 따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사업체는 이제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은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주체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 성격은 자율적인 결사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필요를 공동의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의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을 협동조합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협동조합의 원리는 상품 가격이 100원인데 그 중에 생산 비용을 다 빼면 75원이 들어간다고 치고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러면 25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25원을 남는 25원, 이 25원을 어떻게 가져가고 쓰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게 주주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원의 이득을.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협동조합인데 성격 자체가 공공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25원을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가 없고 사회에다가 공익적인 일로 써야 되는 거죠.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다든지 고령자를 뭐 추가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사회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런 거고,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인하를 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우리 안 오셨지만 할당생협 이렇게 되면 이익을 많이 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득은 소비자들한테 가게 하는, 그래서 물건값을 더 낮추는 이런 거고, 생산자 협동조합은 구매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죠. 농산물 원가를 올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생산자한테 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한 30%? 생산자들한테 가는 비율, 판매 가격의 10%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밖에 안 나와. 네. 근데 생협 있잖아요. 여기 팔당 생협이나 이런 생협은 생산자들한테 70%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이 생협이랑 거래를 하는 게 농민들은, 생산자들은 훨씬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마진을 다 없애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을 다 없애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남는 이익금이 구매 가격 인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동자 협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 뭐 희망 택시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익금을 다 노동자들이 직접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금융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금리를 인하하든지 예금 금리를 인상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잉여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 제일 크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설립 목적, 그다음에 소유 구조, 의사 결정이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뭐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이윤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소유 구조는 조합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 소유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임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되고 주주들이 소유를 하게 되고 주주가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은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는 조합원이면은 1인 1표를 다 행사를 하게 되고 대신 소유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소유량에 따라서 의사 결정의 권한이 달라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 원을 내나 10만 원을 내나 1인 1표 똑같은 거죠.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규정을 받고 실제 협동조합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지금 다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법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든 우리처럼 에너지 협동조합이든 뭐 택시 협동조합이든 어떤 협동조합이든지 다 5명 이상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전에는 여기 2번에 보시면 개별법 협동조합이라서 8개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뭐 KT는 여볕초, 그다음에 뭐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아이쿠. 새마을금고도 그 협동조합이 들어가는 네,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각각 법이 있었던 거죠. 각각 법이 있어서 뭐 농협법, 정확한 이름은 뭐 어떻게 되겠지만 농협 관련된 법이 있어서 농협을 운영하는 기본 토대가 됐고 이렇게 해서 8개가 운영이 되다가 2012년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전국에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몇 명이 발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2명. 예, 12명, 5명 이상이니까 12명이 발견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그 기본법 협동조합에 의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등을 다 이렇게 결성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협동조합이든지 다 똑같이 7대 원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세계 협동조합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도 이 7대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어떤 승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개를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두 번째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세 번째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네 번째가 자율과 독립. 다섯 번째가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여섯 번째가 협동조합 간의 협동. 일곱 번째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일곱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협동조합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지면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론칙이 원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다. 즉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든지 간에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든 인종적,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성적으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가 다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이고 배제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협동의 어떤 원칙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조합원 받을 때 뭐 특별히 가리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로 대신 임원이 될 때는 이사장이나 임원이 될 때는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금치산자가 안 된다든지 어떤 징역 이런 그렇지. 기간이 이런 건 안 되지만 조합원들은 그런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2원칙인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받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협동조합 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운영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있는 생협에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원들은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존재하잖아요. 정규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선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지, 다 전부. 그리고 상근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임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협동조합이고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권한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실제로 권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상무이사 제도가 없지만 우리 한 번 오늘 안 오신 분이 상무이사죠, 발당생인데. 네. 상무이사들이 권한이 또 막강해요, 대체로 보면. 그렇다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는 모든 협동조합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장들과 이사들, 즉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높여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출되지 않은 직원들이 오히려 이사들을 미리 담합을 해서 선출을 하겠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서의 본인들의 주도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의 이런 분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분란과 갈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모든 협동조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인데, 실제로 조합원들은 민주적 참여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오히려 역할 자체가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은 되게 힘을 잃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합원들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활발하게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조합원들의 참여나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무관심 속에서 형성되는 운영되는 조직은 대단히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 도태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도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인지 저희들이 뭐 대의원대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또 전문위원회도 있고 뭐 조합원의 날이나 여타의 뭐 교육 이런 걸 진행을 하지만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3원칙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경제적 참여.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나머지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합원들이 다 출자를 했을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죠. 네. 배당 문제가 있어서 그냥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돼서 사회적 어떤 공공성을 조금 기업 측면에서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원칙은 자율과 독립 뭐 자율성은 유지돼야 되고 외부의 어떤 규정이나 정부 등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 없이 우리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관이나 규칙, 규정 등에 보면 이런 우리 자체의 자립성과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 관해서 잘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당연히 교육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식이 그냥 지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돈을 냈다든지 아니면은 은행보다가 이자가 비싸서 이자가 좋아서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낸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내딛었지만 결국은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가 돼서 조금 더 나은 어떤 협동의 정신으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5원칙입니다. 그다음에 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인데요.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당연히 협동조합의 취지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동 정신을 높이는 것이만큼 형태와 그다음에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조직들 간에는 최대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조금 더 서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가 더 나은 곳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6원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의 태동이 이런 원칙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은 갑자기 김희석 이사장님이 몇몇을 모아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에너지 협동조합의 모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나 그 조직에서 기후위기에 맞는 그다음에 그 행동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것을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준비를 했고 거기서 형성된 지금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협동조합의 깃발을 들었고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활동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생 자체가 이미 사회의 어떤 참여 운동 속에서 태동을 했고 그리고 취지 자체도 협동조합의 원칙 자체도 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의 연대나 협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만큼 이후에서도 그런 다른 협동조합에 좀 더 힘이 되는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발전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연대사업위원회나 다른 협동조합 간의 공동의 사업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조합원의 공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 사업계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공헌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에서는 다 이런 7가지의 원칙을 다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이고 제 7원칙은 이제 지역사회 공헌 사업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10%입니까? 일부를 지역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원칙이 저희들이 지켜가야 될 원칙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 7가지 원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협동조합의 주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협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는 저희와 같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를 방문을 했죠. 여주에 있는 부양리 마을인데 이 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건설을 해서 태양광물처럼 이런 발전소를 여러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마을에 이제 공공부지, 뭐 마을 회관 옥상이든지 뭐 이런 곳에 다 짓고 이제 앞으로는 더 지을 계획이에요. 농어촌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공용지에다가 이제 짓는 거예요. 지금은 뭐 월 1,000만 원 정도가 마을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당연히 개인 배당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마을 봉고차도 하나 구입을 해서 운영 수가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다 무료로 봉고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한 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다 이용할 수 있고 식당도 만들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점심을 누구든지 주민들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농촌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집에서 혼자 또 만들어 먹어야 되고 가족들 밥도 챙겨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걸어가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다 이 수익금을 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후에 목욕탕도 만든다고 하고 등등등 하여튼 이 마을을 그렇게 다 누구나가 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지금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대안 모델로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 가서 힘을 실어줬던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혹시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건 아시나요? 위켄 두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12, 1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남에서도 상영을 했었거든요. 장애인 시설에 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장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집수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영업도 하고 실제로 일도 하고 수익도 만들면서 생활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그 장애인이 네. 장애인의 사회적 시선도 있지만 본인들도 기술도 각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이런 사례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서 이것도 대단히 좋은 어떤 사례로 제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게 뜨더라고요. 스위스 미그로 협동조합이라고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스위스 인구가 700만 명인데 조합원이 200만 명이라고. 엄청나네. 네. 그리고 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직원 고용을 하는데 지금 8만 3천 명이 고용이 돼 있는 대형 마트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 의해서 직원들 이 사람들한테는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이 마트가 가장 친근하고 그런 거. 이런 문제 없어. 선키스트 잘 아시잖아요. 선키스트도 미국에서 원래 이 귤을 오렌지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가의 90% 이상 한 10% 정도를 받지 못하는 원가에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큰 나라기도 하고 중간 유통이 다단계 유통이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여서 도저히 수익도 안 나고 이래서 결국은 생산자들이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선키스트라고 하는 선키스트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 유통, 판매까지를 다 해서 결국 지금은 이제 굴지의 세계 기업이 된 거죠. 지금도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메시. 메시가 지금은 메시 떠났지만 메시가 있었던 FC 바르셀로나도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시민 기업 뭐 이런 형태죠. 시민 부당, 시민 주주라고 네, 시민 주주 이렇게 돼 있죠. 뭐 1년에 조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만 원을 내면 누구든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한 2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조합원이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구단주는 조합원들이 총 투표를 해서 6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뽑는데요. 구단주를. 사실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러는데 아직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임기 끝나고 후임 때는 지금 대통령도 그리고 관장도 그러고 다 직선제인 텐데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우리는 간선제의 간선제예요. 그죠? 대의원들이 이사를 뽑고 이사들끼리 모여서 이사장을 뽑잖아요. 간선의 간선이죠. 원래대로 하면 이사장 출마하시는 분이 어떤 공약과 비전과 포부를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조합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참여하고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조합원들한테 자기네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위임받은 이사장의 힘이 훨씬 더 저는 셀 것 같기도 하고 하다못해 FC 바르셀로나도 20만 명이 구단주를 6년에 한 번씩 투표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더라고요. 소문이 네. 서울우유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부터 이 낙농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로를 고민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낙농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례까지 쭉 살펴봤는데 사례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협동조합이 되게 의미 있고 그다음에 되게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도 향후에는 대세인데 재생에너지가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곳에서는 기업가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분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기반을 넓혀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점령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 또한 우리 국민들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로봇셀을 신설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결국 로봇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되게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로봇을 세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이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이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통제를 해서 국가에서 이런 배달앱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상인들도 보호하고 소비자들도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때 앱을 만들긴 했었죠. 좀 그런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 분야도 결국은 사회의 대세가 될 거고 그게 대한에너지로서의 미래가 확고한 마당이면 이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도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뭐 전망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협동조합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는 힘을 모아 협동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개미가 절구통을 몰고 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12명이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는 하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다음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대한 조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충분히 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